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공개 비판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적임자로 86세대 맏형인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인했습니다. 주도권 경쟁에 들어간 여야 상황, 정가는 김성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여야 상황 짚어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그 내용들이 있죠. 먼저 그 내용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산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요즘은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느 정도면 예상됐던 그 질문들이긴 해요. 현안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법대로 갈 것이다, 원칙이다, 이 법과 원칙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군요. 누가 앵커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법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는데 제일 말하기 편한 거를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말하기 곤란한 거를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말에는 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어감이 좋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금태섭 전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전직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이렇게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은 법조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 꼭 들을지 안 들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그냥 법대로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양산 사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를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위하고 같이 동등하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실 앞에서 물론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집무실하고 사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저 앞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시위 계속 허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치 매우 불편한 일처럼 지금 느껴지도록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시위하는 것, 그 행위는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거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육두문자를 막 써가면서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환영 시위를 20분 동안 하더라.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릴 정도의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시위하고 동등하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던져진 이런 그 문제들이 정치적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도 다양하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김평론가님도 이제 이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오보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시위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모든 걸 다 맞는 말로 정정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굳이 잘못됐다고 또 반박을 해요.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자들과 이렇게 마주쳐서 간단하게 이제 일문인답을 이제 가지는 기회를 1년에 한 200여 차례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통로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근할 때마다 이제 수시로 좀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궁금해지는 것은 그 대통령의 이제 이 메시지 관리가 본인의 어떤 그 즉흥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일본 이제 총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관저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한테 일문일답을 몇 마디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테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정제되어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일종의 국민하고의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현안에 대해서 밝힐 때 국민들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고도의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윤 대통령한테 아직도 훈련하라고 하는 건 조금 좀 그렇긴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정제된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화물연대 파업하는 것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네. 가장 쉬운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던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보겠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역시 유능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이제 강조했어요. 사실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인재가 이제 검찰 출신밖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인재는 항상 우리나라에 2,200명밖에 안 되는 검사들한테밖에 안 나오는가? 네. 그건 당연히 질문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럼 유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캠코더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인사가 더 협소해요. 근데 더군다나 뭐 언론에서 이제 썼던 표현이지만 카풀 2년부터 밥총무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른바 검사도 그냥 다 검사가 아니라 다 특수통 검사.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다 인연이 있던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요직에 임명되느냐.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근데 이걸 단순히 이제 저희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금감원장 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막내라고 불렸던 검사가 검사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보름 만에 지금 금감원장이 임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수사를 하는 것과 뭐 경제 금융 수사를 많이 전담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금감원장이 꼭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사를 임명 안 했던 건데 근데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다.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이른바 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직속으로 지금 인사검증을 하는 기구를 만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정원 예산인사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도 마찬가지고 뭐 국무조정실장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 총무인사 뭐 공직기강 해서 8자리 비서관 중에서 4자리를 전부 다 검사 출신들, 검찰 출신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인사, 수사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면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하나회가 연상된다고 하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이 그리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검찰 조직이 이제 상명하복의 이제 조직 문화이다 보니까 뭐 정부가 더 경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 같습니다. 뭐 비단 뭐 진보나 보수 이 진영에 할 것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니까요.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 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이제 정했죠. 자, 누가 과연 위원장을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함합평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586의 이제 맏형격이죠. 우상호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저는 2020년 총선 직전에 이해찬 대표가 떠올랐어요. 예.
그때 공천할 때 큰 잡음 없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은 민주당이 잘한 탓도 있지만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건 공천을 잡음 없이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정반대로 그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사천을 했다고 하는 예.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을 막 수도권에 갖다가 넣고 뭐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공천을 잘못했던 두 가지가 합쳐져서 180석이라는 의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잡음 없이 공천을 할 수 있었느냐. 공천이 뭐 국회의원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나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 나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심을 넣지 않은 공천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공천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점이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 지금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사고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이제 개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1순위 어떤 비대위원장의 자격 조건은 어느 개파도 아니다. 어느 개파도 불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조건에 제일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개파색이 굉장히 였다. 예. 이 부분 하나하고 되게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크게 모나지 않게 관리할 만한 인물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전에 다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나 이런 인물들이 거론됐을 때 올드보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도 혁신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2개월여 동안 뭐 임시 이제 지도부 역할을 할 텐데요. 과연 한 2개월 동안 이 비대위와 이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 개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립적으로 관리할 만한 사람, 네. 전대 새로운 당대표 뽑기 전까지. 그러니까 조건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째로는 선거 패인 분석하는 거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거 패인 분석이야 뭐 분석을 앞으로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앞으로 전당대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또 차기 총선 공천국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어떻게 줄 그렇죠. 것이냐. 예. 투표권 자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권리당원은 당원 가입 6개월 이후에나 투표를 하는 게 가능한데 지난 3월 대선이잖아요. 그때 한 20만 명 정도 당원 가입했는데 과연 가입 자격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가입 자격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친문 주류 쪽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 체제에서 이렇게 협소하게 작은 논의로 끌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잖아요. 네. 일부 당원들한테 자꾸 강성 당원들한테 휘둘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의원 45 그리고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당원 5 이렇게 해서 당원들의 뜻이 한 90% 정도 반영되게 돼 있어요. 당대표 네.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대 5잖아요. 그러니까 당원하고 국민 여론하고 5대 5 정도를 둬서 국민 여론이 좀 더 많은 민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계속 짜봤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중도 표심이나 새로운 혁신을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권리당원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뭐 5대 5를 하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일부 팬덤 정치로 의존해서 강성 지지층한테 휘둘리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좀 탈피해서 벗어나서 중도로 계속 확장해서 지향하는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로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좀 관심이 이제 많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전당대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당권 도전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지를 남겨둔 거죠. 사실은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전당대 출마
생각이 한 반반, 최소한 반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 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국회 첫 등원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저 전당대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얘기를 떼는 순간부터 개파 싸움이 더 많이 그렇죠.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패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혁신비대위 만들었으니까 비대위에서 평가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상은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숙고도 하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지율 안 오르면은 당대표 내려하라는 얘기가 당장 또 당대표 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출마가 꼭 나중에 대권으로 가는데 유리하냐 이것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하는 발언들을 봐도 그런데 네. 다시 또 언젠간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예 전당대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또 그렇게 지금 말할 시기도 아니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숙고의 시간을 당분간은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해진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대권 주자가 이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애정어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당대표 되겠다고 나갔다가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나중에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요. 예. 액면 그대로 생각하자면 뭐 어찌됐든 간에 대선 출마했다가 당이 패배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몸을 풀고 나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우크라이나 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금 정진석 의원이 뭐 연일 지금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또 SNS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 뭐 연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이준석 대표는 내 갈 길 간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전 지금 상황 보면서 지난 1월 6일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가출이 있었잖아요. 12월에. 그렇죠. 예. 두 번째 가출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당대표 내려오게 하려고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까지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대선 후보였던 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총회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서로 포옹했죠. 예. 다 풀린 것처럼 당시에는 보였는데 정말 풀렸을까요? 봉합이었을까요? 네, 화해하지 않았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의 고리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깊을 거예요. 그거는. 당시의 감정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는 어차피 선거 앞으로 2년 동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어떤 장악력도 갖고 당이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할 거예요. 네. 그럼 당대표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아마 저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사실 뭐 정부하고 외교부하고 조율도 안 됐다고 하는 뭐 정진석 의원 말에 따르면은 안 됐는데 고집해가지고 굳이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불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당대표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그 가장 큰 관심은 24일로 좀 예정돼 있다고 하죠. 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징계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4일 이제 당장 결과가 나온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징계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왜 그 윤리회의를 24일로 당겨가지고 열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가 첫 번째로 그냥
그냥 봐도 확인되는 거고요. 예. 둘째로는 진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거예요. 그거는 윤리가 열려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준석 대표한테는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최소한 당원권 정지 정도 징계만 나온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뭐 위반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면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근데 선거가 멀리 남아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한테는 조금 독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기회에 안 하면 언제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혁신이 만든다고 했는데 공천권 행사도 못하는 당대표가 공천제도 손질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도 또한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은 폭풍 속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폭풍 전야다. 그러니까 언제 민주당처럼 다시 뭔가 폭발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준석 대표하고 다시 한번 부딪히는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는 그 순간 국민의힘은 또 한번 굉장한 뭐, 경랑에 그렇죠. 빠져들겠군요. 그런 이준석 대표가 그냥 뭐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당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